2006년 전 세계 초등학생들을 슬픔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었죠.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으로 태양계 행성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맨 끝에 있던 명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사실 명왕성은 원래부터 좀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명왕성은 1930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당시에는 태양계 바깥에 뭔가 하나 더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고 그 예측 끝에 발견된 천체가 바로 명왕성이었습니다. 문제는 발견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명왕성은 우선 다른 행성들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지름이 2370km로 무려 달보다 더 작습니다. 미국의 대륙 길이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또 공정 궤도면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어 어떨 땐 해왕성의 궤도 안쪽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죠. 그래도 그때는 9번째 행성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는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이 컸는데요. 왜냐하면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발견자는 전부 유럽 천문학자였는데 명왕성은 최초로 클라이드 톰보라는 미국인이 발견한 행성이었기 때문이죠. 또 당시 과학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는데요. 냉전 차지하에서 미국은 명왕성을 마지막 행성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교과서 삽입, 대중과학서 발간, 과학 콘서트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만약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명왕성이 발견되었다면 글쎄요, 아마 애초에 행성 지위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된 건 2000년대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명왕성 근처, 정확히는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명왕성과 비슷하거나 어떤 곳은 명왕성보다 더 큰 천체들이 연달아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중 결정적인 존재가 바로 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명왕성보다도 더 크고 더 바깥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문학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다 행성이라고 부르면 앞으로 행성은 몇 개가 되는 거지? 수금지와 모토, 천해, 명애, 땡땡땡땡. 그래서 규칙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제 천문연맹 IAU는 행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공전할 것, 중력에 의해 거의 둥근 모양을 가질 것, 자기 궤도 주변을 중력적으로 지배할 것. 이 세 번째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명왕성은 여기서 탈락합니다. 명왕성은 태양을 돌고 있고 둥근 모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궤도 주변에 자기보다 작은 천체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 위성 카론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명왕성과 카론의 질량 중심은 명왕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즉 명왕성이 주변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비슷한 존재들이 함께 도는 형태였던 것이죠. 결국 명왕성은 행성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명왕성이 태양에서 쫓겨났다고 하지만 사실 명왕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붙이던 이름과 분류가 바뀌었을 뿐이죠. 명왕성은 지금도 태양계의 가장 바깥에서 자기만의 궤도를 묵묵히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명왕성은 우리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을 다시 명왕성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보내온 사진 속에는 명왕성의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하트 모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명왕성이 자신의 가슴 한가운데 무언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 하트 모양 지형의 공식 명칭은 발견자의 이름을 딴 톰보 영역입니다. 이곳은 질소가 얼어붙어 만들어진 거대한 질소 빙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왕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트를 통해 대기를 순환시키며 지질 활동이 살아있는 천체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들 넘어 더 먼 외계로. 자, 지금까지 태양계 공식적인 8개 행성의 명왕성 소개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진짜 탐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계 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고작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약 30AU입니다. 근데 태양계가 완전히 끝나는 지점은 대략 10만 AU 혹은 일광년까지 이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죠. 쉽게 생각해 태양계의 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행성이라 일컬어지는 해왕성은 고작 0.03 지점에 서 있는 셈이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짜 심연이 시작됩니다. 해왕성까지 빛조차 4시간이나 걸려 도착했지만 이곳부터는 태양계의 뒷골목이라 불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괴한 천체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암흑의 영토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이 있으니까요. 카이퍼 벨트. 우선 얼음왕국 카이퍼 벨트부터 소개해야 할 듯합니다. 해왕성 궤도 바로 바깥에는 거대한 도넛 모양의 얼음 부스러기 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카이퍼 벨트죠.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바깥 약 30AU부터 50AU 이상까지 퍼져 있는데요. 폭으로만 보면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거리보다도 더 넓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행성이 되지 못한 수족의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는데 지구 근처로 날아오는 대부분의 단주기 해성들이 바로 이 냉동실에서 튀어나온 얼음 조각들입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조용히 돌다가 해왕성의 중력에 툭 건드려져 안쪽으로 떨어지는 존재들이죠. 대표적으로 76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헨리 해성이 있습니다. 명왕성도 사실 이곳에 대장급 천체일 뿐입니다. 다른 알려진 녀석들로는 너무 빨리 돌아서 럭비공처럼 길쭉하게 늘어난 히우메야, 붉은색 얼음으로 뒤덮인 마케마케, 명왕성을 행성자리에서 끌어낸 에리스, 태양계 끝자락은 지금 이 작은 거인들의 전쟁터인 셈이죠. 또 최근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 너머를 관측하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멀리 있는 천체들의 궤도가 무언가 거대한 것에 이끌려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가설이 바로 제9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10배나 큰 거대한 행성이 태양계 끝자락 어딘가에 숨어 중력으로 주변을 지배하고 있다는 설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천문학계 포함 모든 과학계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아마 태양계의 지도는 다시 그려져야 하겠죠. 그때쯤 되면 이 영상 다시 만들어서 꼭 업로드 할게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태양계의 진짜 경계 오르트 구름. 카이퍼 벨트가 도넛이라면 태양계를 거대한 공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최후의 성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트 구름이죠. 사실상 태양계의 진짜 끝입니다. 태양계 전체가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일 정도로 멀리 줌아웃하면 거대한 구 모양의 안개가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 점 같은 부분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다 들어가 있네요. 수성부터 해왕성까지는 쟁반처럼 평평한 면 위에서 돌지만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모든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거대한 구 형태죠. 태양에서 무려 9조 4,600억 킬로미터, 즉 일광년 거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직접 관측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입니다. 보이저 1호가 현재 시속 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르트 구름의 안쪽 경계까지 돌아가는 데는 앞으로 약 30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구름층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무려 약 3만 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만 년쯤 뒤에는 오르트 구름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보이저 호의 동력원인 원자력전지 RTG는 약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모든 전력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보이저 호는 위치를 알리는 신호마저 보내지 못한 채 완전히 침묵하게 됩니다. 오르트 구름의 끝은 태양의 중력이 다른 별의 중력과 비슷해지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오르트 구름의 바깥 경계는 가장 가까운 별들과 거의 맞닿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곳을 벗어난다는 것은 태양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난 성간우주, 즉 인터스텔라 스페이스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 태양계 행성들을 지나 우리의 가장 빠른 발걸음으로 3만 년을 뛰어야 빠져나갈 수 있는 오르트 구름의 끝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며 태양계라는 이 세계가 마치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압도적으로 거대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고개를 들어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거대한 태양계조차 사실은 은하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빛과 생명이지만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입니다. 실제 우리 태양계는 이런 모습입니다. 태양은 은하수의 중심에서 27,000광년 떨어진 변두리 시골 동네에 있고, 또 행해나 다른 별에 뒤처질까 은하의 중심을 따라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부지런히 돌고 있는 중이죠. 그 뒷꽁무니를 8개 행성들이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한 바퀴를 도는데 2억 3천만 년이나 걸립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시야를 확장해보면 그 거대해 보이던 은하수조차 전 우주에 흩어진 수천억, 수조 개의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조차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일지도 모를 일이죠. 인류가 쌓아올린 찬란한 문명은 우주적 시간과 공간 앞에선 한 줄기 미약한 빛조차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기쁨, 전쟁과 평화는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찍힌 단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점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광활한 어둠 속에 흩뿌려진 아주 작은 티끌입니다. 그런데 이 차갑고 거대한 허공 속에서 그 작은 티끌 위에 먼지 같은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들이 모여 스스로를 인식하고 저 멀리 은하의 중심을 바라보며 그 깊이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지식을 탐구하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먼지 같은 우리 존재가 우주보다 위대해지는 유일한 순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